요즘 이런 기사 제목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지난 8월 3일에 2026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항목이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사람들 시선이 어디로 쏠렸느냐? 종합부동산세 딱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번 개편으로 늘어나는 세금 그 60% 이상이 종합부동산세 딱 한 군데서 나옵니다. 소득세는 줄어요. 법인세도 그것도 줄어요. 그런데 보유세만 올리는 개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하실 숫자 딱 하나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같은 집인데 살지 않으면 4배. 안녕하십니까. 상위 0.1% 세무사 이상우입니다. 오늘은 다른 항목 다 덮어두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하나만 파겠습니다. 순서는 4가지인데요. 첫째, 뭐가 바뀌느냐. 둘째, 그래서 얼마 오르느냐. 셋째, 언제부터냐. 넷째, 이 개편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세 번째 대목에서는 요즘 시끄러운 집 맛교환 얘기도 같이 짚습니다. 둘째 파트에서는 제가 임의로 뽑은 숫자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계산해서 내놓은 숫자를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20억이면 얼마, 50억이면 얼마, 살 때랑 안 살 때랑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오늘의 본론입니다. 요약이야 어느 채널 가도 다 있잖아요. 저는 이 개편에 좋은 점 따로, 걸리는 점 따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부부 공동명의, 이것도 두 번째 파트에서 따로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 집이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답이 나옵니다. 자, 가보실까요? 첫 번째, 뭐가 바뀌느냐. 이번 개편 종부세 계산의 모든 단계를 건드렸습니다. 전부 정도는 아니고 한 5개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 5개 보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는 얼마 내는데 이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첫 번째로 바뀌는 것, 과세기준선. 지금은 공시가격 12억, 시가로 대략 17억 정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거든요. 이게 개정한 이후로 공시가격 14억, 그러니까 시가로 약 20억 초과로 올라가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오히려 종합부동산세가 떨어지는 거니까 좋아진 거네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도 맞는데요. 이건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집에 실제로 살고 계실 때 얘기거든요. 두 번째로 기본공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기 밑줄 치셔야 됩니다. 지금은 1주택자면 누구든 12억을 공제받고 시작합니다. 그 집에 살든 전세를 줬든 똑같이 12억. 그런데 개정안은 여기를 둘로 쪼갭니다. 살면 14억, 안 살면 9억. 같은 주택인데 살면 2억이 늘어나고 안 살면 3억이 깎여요. 과세표준이. 그러니까 벌어지는 차이가 벌써 5억이에요. 아, 저는 어쩔 수 없이 못 사는 건데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주고 다른 데 사시는 분, 직장 때문에 이 집은 두고 떨어져 계신 분, 그리고 지방에 집만 두고 계신 분. 안타깝지만 바로 이런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직격탄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공시가격 전부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잡는 게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인데 지금 60%거든요. 그런데 2027년에 70%로 일괄 인상됩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뺀 나머지가 80%로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항목이 무서운 게 뭐냐면 뉴스에선 조용히 지나가는데 이게 전 구간에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고지서 받아보시면 체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80% 오늘 뒤에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세율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곧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32억에서 44억대 구간 세율이 1%에서 1.3%로 오르고요. 그리고 시가가 합쳐서 45억을 넘으면 지금 1.3%가 내년 1.5%, 그리고 2028년에 2.0%까지 올라갑니다. 2.0%가 어떤 숫자냐? 지금 현재로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한테 매기는 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2028년부터는 집이 단 한 채여도 고가면은 지금 현재 다주택자랑 같은 세율을 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세액공제입니다. 고령자 공제, 장기 보유 공제까지 합쳐서 현재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유기간 공제가 아예 거주기간 공제로 빠져요. 그리고 없던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기긴 해요. 내년에는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 이 600만 원도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이게 복선이에요, 복선. 두 번째로 그래서 얼마 오르느냐? 이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직접 계산한 기사의 숫자를 따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례에서는 전부 60세 10년 보유 기준입니다. 필수 첫 번째로 시가 20억 집에 직접 사는 경우, 그러니까 기본 공제가 14억으로 올라가니까 거의 안 내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20억 아파트에 10년 거주한 60세로 오면 종부세가 91만 원에서 약 76만 원 정도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괜찮은데 싶으시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필수 두 번째로 똑같은 20억짜리 집인데 여기에 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시가 20억 기준으로 지금 종부세가 27만 6천 원이거든요. 이게 계산으로 따지면 내년에 114만 원, 결국 4배예요. 그리고 2028년엔 152만 1천 원, 지금의 5.5배입니다. 이게 공시기준 가격 20억 사례로 보면 더 극적입니다. 살면 76만 원, 안 살면 424만 7천 원. 같은 집이에요. 이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 하나로 이만큼 세액이 나뉩니다. 케이스 세 번째로 저는 실거주니까 상관없죠 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게 실거주인데도 오르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30억까지는 줄어드는데 시가가 35억이 되면 192만 원에서 212만 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기점이 대략 시가 32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50억짜리 집은 2028년 기준으로 살면 979만 원, 안 살면 1970만 원, 결국 2배 가까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억 이하 실거주는 유리해지고, 그리고 32억이 넘으면 실거주라도 크게 오르고, 안 살게 되면 금액이 얼마든지 크게 오른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엄청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셔요. 공동명의면 약 9억씩 18억, 그러니까 공제받으니까 무조건 유리하다. 지금까지는 18억 대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얘기가 좀 달라요. 종부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사는 사람의 명의로 사람마다 따로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는 소유자가 2명인 걸로 봅니다. 좀 이상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세법에서는 공동 명의면 한 주택 한 주택 총 2주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공정시장가액 비율 기억나시죠?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자를 뺀 나머지가 8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도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랑 똑같이 80%를 적용받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정부 입장이 그래요.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공동명의면 다주택자로 80%가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해진 거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단정하심 또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28년부터 장기거주 세액공제에 600만 원 한도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까 그 복선. 이 한도가 누굴 깎느냐? 결국 단독명의 쪽 혜택을 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역전 현상이 나타나요. 숫자로 얘기 드리면 2028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19억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32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오히려 공동명의가 세부담이 적어요. 세액공제 한도에 걸리는 쪽이 여기 있는 단독명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말도, 이제는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 말도 둘 다 반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구간에 따라 답이 갈려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명의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을 넘기게 되면 당연히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여세, 취득세가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명의로 할지 말지 서두르지 마시고 먼저 우리 집 공시가격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계산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언제부터 시행되냐. 이게 종부세만 아니라 양도세 쪽도 좀 같이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분명히 하고 들어갈게요. 아직 이게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목마다 적용 시기가 항목마다 제각각이라서 다들 좀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그래서 표로 정리했어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2027년 6월 1일 성립분부터입니다. 원래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6월 1일, 그러니까 그 6월 1일 날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종부세가 11월에 부과되죠. 그러니까 내년 5월 말 여기까지가 공시가격이나 다른 주택수의 판단 시점입니다. 양도소득세 개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고요. 그런데 여기서 실무자들이 눈이 좀 커진 항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인데요. 지금은 한도가 없거든요. 양도소득세에서. 그래서 양도차익이 100억이어도 80%, 그러니까 거주기간, 보유기간 다 채우면 80억이 공제가 됐어요. 그런데 2028년에는 20억, 그리고 2029년부터는 10억의 맥시멈 한도가 생겨버립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로 계산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 10년 이상 기준입니다. 반포자이 84제곱미터는 양도소득세가 2억 1278만 원에서 약 7억 8910만 원으로 뛰고요. 그리고 한남더일 233제곱미터는 6억 6905만 원에서 31억 4531만 원, 거의 5배 가까이 양도소득세가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첨부할 기사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같은 단지 이웃끼리 집을 맞바꾸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도가 없는 지금 교환을 끝내면 취득가액이 서로 교환된 시점 시가로 리셋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취득가액이 높아지니까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보신 다음에 그럼 그렇게 교환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물으실 텐데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세금을 어차피 내야 될 걸 좀 앞당겨 내야 되고, 그리고 거래 비용, 아까 얘기했던 소유권 이전이나 뭐 취득세 이런 게 양쪽에서 다 붙어요. 그리고 오직 세금 줄일 목적으로 형식만 교환하는 그런 거래는 구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시사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딱 하나 이미 시작된 게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단축인데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데 이건 2026년 8월 4일 취득분부터 즉시 적용입니다. 발표 바로 다음 날부터거든요. 그러니까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종전대로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이 3년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하루 차이에요. 하루. 그러니까 지금 혹시 갈아타기 중이시라면 계약서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둘은 간단하게 짚을게요.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2027년에서 2028년 2년 정도 한시이고 2029년에 지금 중과 세율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2027년 70%, 2028년 다주택은 80%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네 번째 이 개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제 의견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좋은 점 먼저, 걸리는 점 나중에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잘한 점은요. 첫 번째로 실거주자 보호가 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2,500만 원, 약 10배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초고가 주택 그리고 다주택 과세가 정상화됩니다. 시가가 40억 이상, 그러니까 대략 상위 0.3%에 좀 집중되는 그 과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형평이라는 잣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방향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종합부동산세에서 따지면 기준이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좀 일원화됩니다. 계산이 훨씬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면 세무사님 이건 좋은 개편이네요. 이렇게 끝내면 좀 편하겠죠. 그런데 저는 좀 걸리는 게 5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로 전월세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비거주 주택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세금 내기 싫어서 실거주로 들어가죠. 그러면 임대 물건이 좀 줄고 상대적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줄어드니까 전월세 가격이 이만큼 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똘똘한 한 채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채 대신에 비싼 한 채로 자산이 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피하기 위해서 정책이 의도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이죠. 세 번째로 정책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5월 6일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다시 시행됐거든요. 이게 시행된 지 거의 3개월 만에 다시 완화가 된 거예요. 정책이 이렇게 자꾸 바뀌면 시장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움직입니다. 계속 팔지 않고 기다리게 돼요. 네 번째로 자산 이동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주 중심 프레임은 한 집에 오래 산 자산가일수록 유리한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약간 돈이 모자란 청년층이 올라탈 주택에 대한 사다리는 좁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도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거주요건 예외,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 명의별 차등으로 세율을 두는 것, 이렇게 되면 복잡한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외와 한도를 새로 만들수록 그 앞에서 새로운 시도가 계속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압구정 아파트 막교환 얘기도 공동명의 유불리가 구간마다 뒤집히는 것도 다 이런 세금의 복잡성의 산물입니다. 정리하자면 방향은 이해가 가거든요. 다만 부작용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세법 개정 사전 브리핑에서 부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 원칙 자체에 반대하실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칙이 아니라 속도와 예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국회에서 다듬어지는지 좀 끝까지 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안 단계예요. 12월 국회를 지나면서 숫자가 바뀔 수도 있고 세법 개정이 아예 무의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국회에서 논쟁이 제일 큰 항목이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정부도 한 발 물러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이나 질병 그리고 직장 이전처럼 실거주를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시행령에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한번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세대 1주택 최장 3년인 예외 인정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린 숫자도 최종값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반드시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하신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편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즉 재산제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다음 편에서는 다른 세무, 법인세, 종합소득세 아니면 나머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상위 0.1% 세무사 이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